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좀 깊게 들여다볼 자료는 한 핀테크 기업 CFO의 발표 자료인데요. 주제가 아주 흥미롭습니다. AI, 즉 인공지능이 무려 5,000년이나 된 이 신용 대출 사업을 어떻게 바꾸고 있나 그런 이야기입니다. 근데요, 시작부터 아주 도발적인 주장을 던져요. 대출업은 끔찍한 사업이다. 왜냐하면 빠른 성장, 높은 수익성, 그리고 낮은 부도율, 이 세 가지를 동시에 잡는 게 거의 불가능하다는 거죠. 이걸 삼중구 문제라고 부르더라고요. 맞아요. 그 발표자에 따르면 이게 수천 개 경쟁사가 있는 거의 완전 경쟁 시장이나 다름없거든요. 그래서 업계에 오랜 불문율 같은 게 있었던 거죠. 이 세 마리 토끼 중에 하나를 잡으려면 반드시 다른 하나는 포기해야 한다. 일종의 제로섬 게임이었군요. 그렇죠. 성장에 집중하면 부실이 늘고 부실을 잡으려면 성장이 멈추는 시기였죠. 그런데 발표자가 딱 한 가지 예외가 있다고 말합니다. 예외요? 네, 바로 사업의 기반 기술 자체를 근본적으로 바꿀 때라고요. 그러니까 게임의 룰 자체를 기술로 새로 쓰겠다는 거군요. 좋습니다. 그럼 이들이 그 불가능에 어떻게 도전했는지 그 여정을 한번 따라가 보죠. 우선 기존의 방식, 그러니까 교과서적인 신용평가는 대체 어땠는지부터 짚어봐야 할 것 같아요. 네, 그걸 알아야 이 혁신이 더 잘 보이실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단순한 크게 세 단계 과정을 따르거든요. 첫 번째가 예비 스코어 카드 단계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변수의 개수예요. 수백 개 데이터를 쓰는 게 아니라 정말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쉬운 8개에서 15개 정도만 딱 골라냅니다. 8개에서 15개요? 굉장히 적네요. 그냥 아무거나 고르는 건 아닐 테고 기준이 있나요? 아주 재미있는 기준이 있어요. 친구한테 이 변수가 왜 신용도랑 관련이 있는지를 쉽게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는 조건이 붙어요. 예를 들면 소득 수준이나 과거 연체 기록 같은 것들이죠. 누가 들어도 고개를 끄덕일 만한 변수들만 쓰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계로 이 변수들을 로지스틱 회귀 분석이라는 통계 모델에 넣어요. 로지스틱 회귀 번셔 좀 어렵게 들리는데요. 이건 그냥 가장 기본적인 통계 도구 중 하나라고 보시면 돼요. 아주 단순한 규칙 같은 건데 소득이 올라가면 부도 확률은 정해진 만큼 내려간다. 딱 이렇게 변수 하나하나가 독립적으로, 직선적으로만 영향을 미친다고 가정하는 거죠. 와, 그러니까 변수들끼리의 복잡한 상호작용 같은 건 그냥 다 무시해버리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라고요. 바로 그 지점이 재밌는 부분이에요. 세 번째 단계가 남았는데 이 간단한 선형 모델조차도 대부분의 금융기관에서는 운영 관점으로 너무 복잡하다고 여긴다는 겁니다. 아니, 이 단순한 모델조차도요? 네. 그래서 이걸 스코어 카드라는 훨씬 더 단순한 조회표, 일종의 점수판으로 다시 만들어요. 자료에 나온 예를 들자면 과거 연체 기록 0회에서 1회는 위험 점수 40점 추가, 최근 6개월 내 신용조회 없음은 신용 점수 50점 추가, 이런 식으로 그냥 덧셈 뺄셈만 하면 최종 점수가 나오게 만드는 거죠. 와, 정말 단순화의 끝판왕이네요. 복잡한 현실을 몇 개 변수로 줄이고 그걸 또 단순한 직선 관계로 보고 마지막엔 그것마저 덧셈 문제로 바꿔버리다니. 확실히 기술이 파고들 틈이 정말 많아 보입니다. 그렇죠. 바로 그 지점에서 이 회사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2013년에 아무런 데이터도 없이 이 거대한 산업에 뛰어들었다고 하니 정말 무모해 보이는데요. 맨 땅에서 찾아낸 첫 돌파구는 뭐였나요? 2014년 자체 데이터가 정말 한 건도 없던 시절에 외부 학술 연구에서 아주 결정적인 실마리를 찾습니다. 바로 교육 데이터였어요. 교육 데이터요? 네, 여기서 정말 놀라운 사실이 드러나는데요. 한 사람의 최종 학력, 전공, 심지어 출신 학교 같은 정보가요. 파이코 점수 같은 전통적인 신용지표보다 대출 상환 여부를 더 정확하게 예측했다는 겁니다. 잠깐만요. 그게 정말인가요? 그러니까 변수를 딱 하나만 골라야 한다면 수십 년간 금융업의 표준이었던 파이커 점수보다 그 사람 졸업장이 더 유용했다는 뜻이잖아요. 맞습니다. 1대1로 비교했을 때 더 정확했다는 거죠? 와, 이건 좀 충격적인데요. 기존 금융권은 왜 이런 명백한 신호를 수십 년 동안 놓치고 있었던 걸까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아마 관성의 법칙이 가장 컸을 거예요. 파이코라는 표준이 워낙 강력했으니까요. 굳이 새로운 데이터를 검증하고 규제 기관을 설득하는 노력을 하고 싶지 않았겠죠. 하지만 데이터가 없던 이 회사한테는 이게 엄청난 기회였겠네요. 그렇죠. 이런 외부 데이터를 통계적으로 잘 조합해서 초기 모델의 뼈대를 만들 수 있었으니까요. 그렇게 시작해서 자체 데이터가 쌓이면서 모델은 어떻게 진화해 나갔나요? 진화의 과정이 아주 뚜렷하게 나타나요. 2015년에는 업계 표준이던 단일 선형 모델에서 벗어납니다.
대신 여러 개의 서로 다른 모델을 만들어서 예측 결과를 종합하는 이른바 앙상블 모델을 도입하죠. 아, 한 명의 전문가가 아니라 여러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가 더 나은 결정을 내리는 것과 같은 원리군요. 네, 맞습니다. 집단 지성을 믿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2016년에는 이 기술을 자동화에 적용해서 즉시 승인 시스템을 만들어요. 즉시 승인요? 네, 이게 단순히 고객 경험을 빠르게 한 것 이상의 의미가 있었어요. 바로 사기꾼을 훨씬 빨리 가려낼 수 있게 됐다는 점이죠. 사기꾼을요? 어떻게 그게 가능하죠? 사기 대출은 보통 초반 몇 달 안에 바로 연체가 터지거든요. 5년을 기다릴 필요 없이 피드백 루프가 엄청나게 빨라진 겁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서류도 없이 누가 나는 구글 엔지니어다라고 주장하는 걸 어떻게 믿고 즉시 승인을 해주는 거죠?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바로 여기서 대안 데이터가 다시 한번 힘을 발휘해요. 예를 들어 시스템이 어떤 신청자가 카네기 멜론 대학에서 컴퓨터 공학 학위를 받았다는 걸 이미 검증했다고 해보죠. 네? 이 정보가 사실이라면 그 사람이 구글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로 재직 중이라는 주장 역시 신뢰도가 폭발적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아, 두 정보 사이의 상관관계가 높으니까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여러 대안 데이터를 교차 검증해서 자동화의 정확도를 높인 거죠. 이제 정말 흥미로운 지점으로 넘어가는 것 같은데요. 드디어 공식적으로 AI와 머신러닝을 사용하기 시작하는 시기 말이죠? 맞습니다. 2017년부터인데요. 근데 단순히 최신 알고리즘을 가져다 쓴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었어요. 현대 머신러닝 기술 대부분이 완전한 데이터를 가정하고 설계되었기 때문이죠. 완전한 데이터요? 네, 발표에 나온 개와 고양이 사진 분류 비유가 이걸 아주 잘 설명해줘요. 우리가 컴퓨터에게 개 사진, 고양이 사진을 학습시킬 때 어떤 사진이 개인지 이미 정답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정답을 아는데 5년을 기다릴 필요도 없고요. 즉시 피드백을 줄 수 있습니다. 아, 하지만 대출은 다르군요. 대출을 내주는 그 순간에는 이게 좋은 대출인지 나쁜 대출인지 아무도 모르니까요. 그 정답을 알려면 대출 만기인 5년을 꼬박 기다려야 하고요. 정확합니다. 바로 그 불완전한 데이터 문제 때문에 최신 AI 기술을 신용평가에 바로 적용하기가 어려웠던 겁니다. 그래서 2017년에 이 문제를 다룰 수 있는 독자적인 특허 기술을 개발해요. 아, 그럼 그 기술적 허들을 넘고 나니 새로운 응용 분야가 보였겠네요. 발표 자료에 나온 수익과학이라는 개념이 흥미롭던데요. 네, 2018년부터는 이 머신러닝 기술을 단순히 승인 여부 결정에만 쓰는 게 아니라 가격 책정, 즉 금리를 결정하는 데 적용하기 시작합니다. 왜죠?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새 모델이 기존 모델은 보지 못했던 위험의 차이를 훨씬 더 정교하게 식별해내기 시작한 거예요. 예전 모델로는 비슷해 보였던 두 고객이 새 모델로 보니 한 명은 훨씬 안전하고 다른 한 명은 훨씬 위험하다는 게 드러난 거죠. 아, 그럼 이 두 사람에게 똑같은 금리를 주면 안 되겠군요. 바로 그겁니다. 각 고객의 위험도에 맞춰서 최적의 금리를 찾아주는 문제에 머신러닝을 적용하기 시작한 거죠. 드디어 오늘 이야기의 하이라이트인 것 같습니다. 발표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는 2019년의 대출 월별 모델. 이게 이 회사의 핵심 기술 우위를 보여주는 개념으로 보이는데요. 맞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이 모델이 이전과는 질문 자체를 근본적으로 바꿨다는 거예요. 질문을 바꿨다고요? 부실화될까라는 하나의 큰 질문이었다면 이 새로운 모델은 훨씬 더 잘게 쪼개서 질문합니다. 이 대출이 이번 달에 부실화될 확률은 얼마인가? 다음 달에 부실화될 확률은 얼마인가? 이렇게 매달 따로 예측하는 거죠. 아, 잠깐만요. 제가 제대로 이해했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그러니까 기존 모델이 5년짜리 마라톤의 완주 여부만 예측했다면 이 새로운 모델은 1km 지점, 2km 지점의 페이스와 심박수까지 전부 따로 예측하는 거군요. 와, 완벽한 비유입니다. 정확히 그거예요. 5년, 즉 60개월 만기 대출이 있다면 5년 뒤에 최종 결과 하나만 보는 게 아닙니다. 1개월 차의 부도 확률과 중도 상환 확률, 2개월 차의 부도 확률과 중도 상환 확률, 이렇게 60개월 동안 매월 두 가지 확률을 각각 예측해요. 대출 한 건에 대해 총 120개의 개별 예측을 수행하는 셈이죠. 120개요? 네. 이렇게 거대한 문제를 잘게 쪼갰으로써 앞서 말한 불완전한 데이터 문제를 정면으로 돌파하고 최신 AI 알고리즘의 성능을 100% 활용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알겠습니다. 개념은 이해가 되는데 이게 왜 그렇게 결정적인 차이를 만들어내는 건가요? 발표에 나온 A 고객과 B 고객의 사례가 모든 걸 설명해 줍니다.
이 두 사람은 5년이라는 대출 기간 전체를 놓고 봤을 때 최종적으로 부도를 낼 확률이 12.65%로 완전히 동일해요. 네, 그럼 전통적인 모델이라면 이 둘에게 똑같은 리스크 점수를 주겠네요. 그렇죠. 똑같이 취급할 수밖에 없죠. 하지만 부도 위험이 발생하는 시점의 패턴은 완전히 다릅니다. A 고객은 대출 초반, 특히 첫 1년 안에 부도 위험이 집중되어 있어요. 반면에 B 고객은 초반에는 매우 안전하다가 2년차 이후부터 위험이 급격히 높아지는 패턴을 보이죠. 아, 똑같은 최종 부도 확률을 가졌지만 리스크의 궤적이 반정이 다른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그리고 이 궤적의 차이가 가격 책정, 즉 금리에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쳐요. 돈의 시간 가치 때문에 그런가요? 맞습니다. 초반에 돈을 뗄 위험이 높은 A 고객에게는 더 높은 금리를 부과해서 위험을 빨리 상쇄해야 하죠. 실제로 이 모델이 계산한 두 사람의 정확한 연 이율은 엄청난 차이를 보여줘요. A 고객에게는 16.7%가, B 고객에게는 13.09%가 적정금리입니다. 잠깐만요. 361bp요? 3.61%포인트 차이라고요? 최종 부도 확률이 똑같은 두 사람한테요? 네, 그렇습니다. 와, 이건 그냥 오차 범위를 넘어서 기존 신용평가 방식이 근본적으로 잘못됐다고 말하는 거나 마찬가지 아닌가요? 그렇죠. 금융업계에서 361bp는 그냥 다른 우주 이야기나 마찬가지인 숫자입니다. 전통적인 방식은 두 사람의 최종 부도 확률이 같다는 이유만으로 이 둘을 똑같이 취급하고 어딘가 중간쯤의 금리를 제시할 수밖에 없어요. 필연적으로 둘 중 하나 혹은 둘 모두에게 수백 bp나 되는 오차를 범하게 되는 거죠. 하지만 이 새로운 모델은 각자의 위험 궤적에 맞는 정확한 금리 책정을 가능하게 하는 거고요. 네, 이것이 바로 처음에 말했던 성장, 수익성, 대출 건전성이라는 삼중고를 동시에 해결하는 열쇠가 되는 겁니다. 정리가 되네요. 결국 10개의 남짓한 변수를 보단 단순한 덧셈 뺄셈 스코어 카드에서 시작해서 이제는 대출 한 건마다 120개의 개별 예측을 수행하는 정교한 모델로 진화한 거군요. 이를 통해 5,000년 된 대출업의 오랜 난제, 즉 리스크를 어떻게 정확하게 가격에 반영할 것인가의 문제를 풀고 있다는 주장이네요. 맞습니다. 핵심적인 변화는 고정된 부도 시점 곡선 같은 그런 집단적이고 정적인 가정에서 벗어났다는 점이에요. 우리 고객들은 보통 18개월 차에 부도가 가장 많이 나더라와 같은 과거의 평균값에 의존하는 대신에요. 대출 기간 내내 모든 순간을 개인화된 동적 예측으로 전환한 거죠. 이건 결국 소비자에게는 더 공정한 금리를, 금융기관에는 더 나은 결과를 가져다 줄 수 있겠네요. 네, 엄청난 잠재력을 의미합니다. 마지막으로 청취자 여러분께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하나 던지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발표는 개인 신용대출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이런 기술이 한 개인의 미래 금융 행동을 월 단위로 이렇게나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다면 금융이나 보험업계의 또 다른 어떤 분야들이 이와 같은 예측 모델링에 의해 근본적으로 재편될 수 있을까요? 한 번쯤 고민해 볼 문제입니다.